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남차 여성병원 산부인과 최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FDA에서 임신 중 약물 카테고리제이션을 폐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간에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FDA에서 이걸 다 폐기를 시켰고, 그다음 이전 FDA 카테고리제이션과 지금 새로 바뀐 것이 프레그런시 앤드 락테이션 레이블링 룰이라고 해서 PLL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세계 각국들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한국의 임신 중 약물 가이드라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 약제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임신부들 중에 약 90%가 한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고, 70%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7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네 가지 이상의 약제를 임신 중에 사용하는 비율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 임신 중 약물 위험 정보 부족은 임신 중 약물 처방에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63% 임신부들이 임신 중 약제를 변경을 하였고 37% 정도의 임신부들이 의료진과 상관없이 임의로 약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어, 이들이 임신 중 약제 복용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 증가 우려하기 때문에 약 반수가 약제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FDA 카테고리에이션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서부터 X로 다섯 가지로 분류돼서 1976년도부터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 왜 FDA에서 이러한 변경을 단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는데, 임신부들이 이제 만성 질환들을 이제 갖고 있는 임신부들이 많아졌죠. 에필lep시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천식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임신하는 연령대가 좀 늦게 임신을 함으로써 혹시 모르는 본인과 그 태아에게 위험이 있을까 봐 약제의 사용을 갖다가 주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약제들의 약 90%들이 예전 그 FDA 카테고리로 따지면 CD 혹은 X에 포함되게 되겠고 대부분의 약제들이 C에 포함되는 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FDA에서 카테고리에이션을 변경을 시행을 해야 해서 새로 나온 그 룰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FDA는 이전 카테고리는 다섯 가지 문자로 임신 중 약물 태아의 위험성을 등급 구분을 하였으며 등급별 정의가 단순하였고 임상적 맥락이나 개별 환자의 상황의 반영이 미흡함을 나타냈습니다. 또 같은 카테고리의 약제는 같은 위험성을 줄 수 있다는 오해나 불안, 약물 기피, 임상 판단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었 반면에 PLLR은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는 약제, 약제를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는 블랙 레이블의 8항에 있는 그 임신 그 서머리 부분, 클리니컬 컨시더레이션, 데이터들을 포함을 시키고 수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새로 나온 것이 이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 약제를 복용할 때 피임을 해야 되는지, 임신 검사를 하고 약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단순 코드 대신에 실제 적용 근거와 환자별 상황 고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차이점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말하게 되면 예전에 있던 프레그넌시나 레이버 딜리버리에 있던 항목이 프레그넌시라는 홈으로 들어가게 되고 널싱 마더가 이제 락테이션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고 새롭게 female and males of reproductive potential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둘을 이제 사이를 비교를 하게 되면 FDA의 카테고리제이션은 1979년도부터 사용됐고 PLLR은 2015년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FDA는 다섯 가지 문자 등급으로 나오는 반면에 PLLR은 서술형으로 임신, 수유, 생식별 상세 설명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가 FDA는 등급별 위험 추정치, 그다음 맥락이 부족한 반면에 PLLR은 임상, 동물, 연구의 실사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나 하지만 오해 소지가 많은 반면에 PLLR은 환자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상황별로 추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인데, 파록세틴의 그 블랙 레이블에 있는 그 레이블을 보시게 되면 8-1에 이제 썸머리 해가지고 이제 크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휴먼 데이터, 애니멀 데이터 등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FDA 카테고리에이션 폐기후에 이제 미국 의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면
약 40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46%가 많이 이제 FDA 카테고리제이션이 PLLR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는 처방할 때 기존의 FDA 카테고리제이션을 사용해서 처방을 하게 되겠고 51%는 서머리 파트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꼈고 새로는 이제 PLL에는 뭐가 있냐면 약제에 노출됐을 경우에 프레젠트 익스포저 레지스트에 의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약 71%의 의료진이 의뢰한 경험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또 56%는 FDA 카테고리제이션에 비하여 PLL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51%는 PLL이 자신과 환자에게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63%는 약제의 서술형 요약문을 읽은 뒤에 내가 이 해당 약물을 처방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PLL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 약물의 약 3분의 1이 PLL을 제공하지 않고 예전에 그 FDA 카테고리 방식만을 그 블랙 레이블에 표시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이전에 FDA 카테고리제이션을 보다가 이제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전에 B와 C 클래스의 등급에 분류되었던 약제를 처방을 하는 것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신부들의 일부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 서술형 요약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불명확하게 느껴진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문자 등급 체계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어, 설문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그 임상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알파벳 카테고리가 폐지가 됨으로써 단순하게 의사결정하던 것에서 복합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겠고 서술형 정보 제공에서 심층 정보 해석 및 환자 맞춤 정보의 처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진의 교육과 정보 접근성이 중요하게 됨으로써 전문적 지식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며 환자 설명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환자 상담과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임산부의 불안은 완화될 수 있고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있는 PLL의 문제점으로서는 2019년도에는 33%에서 많이 줄긴 했지만 PLL 형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약제가 약 19% 정도 남아 있으며 인간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약제가 약 11%밖에 안 됩니다. 또한 수에 대한 그 인간 자료는 더 작아서 2.8%고 프레그넌스 익스포즈 리스트가 있는 약제는 약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FDA 카테고리 폐기된 이후에 세계 각국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신 여성을 위한 약물 안전성 정보 제공 웹사이트 2024년도에 개설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카테고리에이션을 갖고 있지만 얘도 서술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EMI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FDA와 EMI 간의 레이블링 간 불일치가 약 68%고 수유 같은 경우는 71%가 불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료 제품관리국이 의약품 관리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임신부 대상 임상실험 비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올해부터 임신부 약물 안전성 데이터를 체계로 수입을 하는 반면에 이티오피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경우는 FDA 카테고리 폐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존의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과제가 남아있게 되겠는데, 긍정적인 변화는 유발성이 높은 약제는 빨리 이제, 사용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발프로엑스티 같은 경우에 35%에서 9.1%로 대폭 감소하였고, 임신 노출 레지스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02개 정도 만들어졌으며, 각국의 독립적이고 안전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로서는 국가 간 레이블링 간의 불일치율이 높고 인간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정보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보수적인 처방을 관용을 해서 치료가 가소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한국 임신 인부 금시 등급 체계 같은 경우는 DUR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의료원에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은 절대적 금기며 예외 없이 사용이 제한되며 2등급 경우는 위험성이 있으나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PLR에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모든 약제 처방 시 DUR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임신부 금기 등급 및 실시간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점검되고 약사 의사 간의 논의 절차가 제대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PLR 같은 경우는 의약품 레이블에 임신, 수유, 생식 능력에 관한 자세한 그 임상 데이터 및 위험 설명을 적도록 요구되나 한국 내 대다수 의약품이 그런 상세한 임신 역학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았거나 FDA 다르게 분류되어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설명 방식은 한국 임신 금기 등급은 1등급, 2등급 성문 중심으로 되어 있고, PLL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바탕으로 서술형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상세성은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이나 표준적인 안내인 반면에 PLL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 활용으로는 자동 점검이 되고 현장 조정이 한국 쪽이 우수한 반면에 PLL은 최신 연구를 반영하고 임상 상황별 적합도가 높습니다. 개인 상황에 대한 맞춤은 한국은 제한적인 반면에 피해는 가능하게 되겠고 수유 및 생식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국은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유부 지역에서 180개 성분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피해라는 개별 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임신 금기 등급은 신속하고 효율이 뛰어나나 피해를 비하여 임상의 상세성 및 그 개별의 정보 제공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약제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FDA의 그 Drug Safety Related Labeling Change라는 부분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약제의 성분명을 치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게 됐던 그 블랙 레이블을 보실 수 있게 되고 마이크로메딕스라고 여기 이제 프리라고 되어 있지만 프리가 아닙니다. 유료 계정으로 돼서 이 세 가지의 그 임신 중 약물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으며 예전에 이제 오티스라고 되어 있던 마더스 베이비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팩트 시트라 그래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락트메드에서 드러그 락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NIH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여기 가시게 되면 수유중 약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원입니다. FDA 카테고리 폐지 후에 PLL 시스템 정착하려면 의료진이 해당 약물에 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숙지해야 되겠고 임시 중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의료진이 아직도 FDA 카테고리제이션에서 PLL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의료진 환자 상담 시 여전히 FDA 카테고리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며 처방 정보 시스템과 프리넌시 레지스트리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